경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이 돈도 많이 있고요. 정부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똑똑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런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은 정준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토론 문화가 먼저 꽃피워야 된다. 토론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었죠. 실제로 우리 민주주의가 토론에 기반을 둔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토론이라고 하는 건 그저 구경꾼들 앞에서 선동하거나 아니면 거짓말도 일삼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토론이 좀 더 진지함을 찾고 내용이 중심이 되는 그런 토론, 그리고 논리가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그런 토론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 구석구석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는 사회제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 문제를 먼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한번 진단해 보고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의 경제 정책과 사회 체제를 이룩해 나가야 될지 오늘 진지하게 논의해 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앞으로 저희 토요토론과 함께 진지하게 한번 만들어가 보시죠.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새로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논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저희 노무현재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토론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만큼 제일 중요한 두 분을 먼저 모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담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유시민 작가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신년 맞아서 토론 초대도 좀 받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파트너가 있어야 네. 저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소위 그 보스 패널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로 우기니까 그게 제가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예. 토요 토론은 진짜 그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수학이나 과학과 달리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론이 더 필요하죠. 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울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또는 접점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기대를 안고 올 수 있는 그런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토요 토론 우리 정준희 선생이 하신다니까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예. 네. 잘 될 겁니다. 유 작가님이 이제 1세대 논객이시기도 했고 이제 물러서야겠어요. 1세대 또 토론 진행자이기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토론 분위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안 좋아졌는가라는 거 아마 몸소 체험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은데요. 또 경제 문제 관련해서 우리 최백운 교수님 하고 싶은 말씀 평소에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좋은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노무현재단에서 이런 토론 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저도 이제는 좀 이제 제가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래가지고 대선 끝나고 나서 좀 잊혀진 존재로 살고 싶다고 그런 예. 얘기를 제가 자주 썼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소망이 뭐냐면 노욕을 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좀 이제 제자들한테 좀 이제 남기고 싶은 게 제 이제 마지막 꿈이라서. 근데 이제 그래서 웬만한 데는 안 나가요, 제가요. 지금 시국이 워낙 이제 뭐 중대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노무현재단에서 이 토론 프로를 적기에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뭐냐면 저는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낡은 집이 지금 완전히 이제 무너져가지고 폐허에 이제 폐허가 됐는데 새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집이 없으면은 추위에 덜덜 떨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시기적절한 그러한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제가 많은 지혜는 못 보태지만은 조금 저도 오르니까는 어쨌든 간에 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 말씀드렸는데, 토론이라는 것도 워낙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관습화된 토론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좌우, 보수, 진보, 기성 정치 지형에 이미 나눠져 있는 걸 놓고 거기서 그냥 가장 잘
이른바 개싸움 같은 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논객을 자칭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돼버려서 토론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토론회는 사실 그런 입장차나 지형에만 근거한 게 아니라 같은 이슈를 놓고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누군가는 사실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고 누군가는 또 논리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기도 하고 해서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배우는 것도 있고 좀 즐거워지는 것도 좀 있는 게 토론의 맛인데요. 우리 토요 토론이 그런데 많은 기여를 좀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론적인 경제 문제를 좀 다뤄볼 텐데요.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경제가 실제로 급전직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부터 해서요. 최 교수님께 먼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현재까지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지금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먼저 좀 말씀 듣죠. 지금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예. 한국 경제에 떨어진 윤석열이라는 폭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윤석열 폭탄은 사실 이미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렇죠. 네.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모래탑에 비유할 수 있는 그렇게 경제를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체력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토론을 할 때 제가 언제부턴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 이유가 상대방들이 토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은 그냥 뭐 자기 그냥 말로 억지로 그렇죠. 우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를 제가 이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바꿨는데 방식을 사실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 출범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봐 드리겠다. 네. 예의니까 새 정권이 어쨌든 간에 네. 방향성도 제시하고 하는 걸 보고서는 평가를 해야 네. 되니까. 나름의 허니문이셨고. 예. 근데 1개월 지나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평가를요. 1개월 만에 그냥.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이제 목소리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굉장히 나빠졌는데 워낙 이제 우리 경제가 체질이 좀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이게 이제 박정희 시스템이 수명을 다한 하나의 결과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체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 속에서 완전 망가뜨려 버렸죠. 네. 망가뜨렸는데 계엄이라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비상계엄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래탑을 무너뜨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집이 이제 무너지는 때 보게 되면 집에 이제 그러니까는 기둥이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집에 기둥이.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기둥이 한두 개가 있었는데 네. 그것까지 지금 빨리 우리가 이 탄핵 정국을 빨리 조기 종식 안 시키게 되면 그것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네. 저는 이제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예. 경제학자로서요. 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건 아마 체험을 하실 거다. 지금 돌아가는 이 현장에서 아마 체험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구조적 약점이 있는 한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이제 체력을 약화시켜 온 모래성을 쌓아온 상태인데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느끼게 만드는 그런 상태인데 혹시 기둥 중에 뭐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경제의 마지막 지금 가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이 자산 시장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에요. 예. 이게 이제 무너지면은 우리 흔히 말해서 자산 시장이라는 건 자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는 이게 누적 개념입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네네. 매달 우리가 들어오는 이런 개념이지만은 네. 자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예. 쌓이는 건데 자산 시장이 붕괴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지난 수십 년간에 이 쌓였던 소위 우리 경제적인 어떤 적폐들이 같이 이제 이게 다 몰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충격은 쌓인 기간만큼 굉장히 충격도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잘못 네. 대응하면은. 그리고 옆에 나라 뭐 일본이 과거에 경험했던 게 많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점에서 그 마지막 기둥이 저는 굉장히 이게 탄핵 정국이 오래 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지표가 지난 2년 반 동안 다 나빴어요. 다. 네. 좋은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보면 그 많은 나쁜 경제 지표들 중에서도 특히 두 개가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진짜 아주 결정타를 네. 먹은 것 같다. 첫 번째 내수고요. 네. 그 소비요, 소비. 이게 심리적으로 딱 위축돼 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년 대비 계속 그 소매 판매 같은 게 감소세였고 그거에 10분기 연속으로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쇼크가 어마어마하게 온 거죠, 충격이. 이제 그거는 우리 내부에 온 충격이고요. 대외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무역 지표도 나빴고 뭐 다 나빴어요. 다 나빴는데
이제 국가 신인도 예. 이거는 총체적인 거예요. 이게 뭐 무슨 뭐 반도체 수출이 안 된다 이런 거는 국지적인 거예요.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한국 경제라는 이 덩어리 전체에 대해서 믿고 거래할 수 있나 전화를 그렇죠. 하고 이렇게 되면 이 대외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표가 동시에 다 나빠지는 거예요. 싹 다. 그 지금 전에 뭐 농담 삼아 그 무슨 몇 시간 만에 계엄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해 버리고 6시간 만에 이제 뭐 해제 의결하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해 버리니까 농담 삼아 고장난 복사기 고치는 시간보다 더 적게 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게 있어서 예.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좀 지켜보지 뭐 네, 오래 그런 갈지 안 분위기 갈지 있죠. 이랬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넘게 갔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거 복사기 고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원화자산에 대한 투매가 시작이 되고 예. 여기에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용 등급을 낮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크게 두 축을 말씀 주셨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이미 이제 위축되기 시작했던 내수 소비가 계엄령 발동 이후로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한 건 지표로도 보인다. 그리고 신인도 문제는 사실은 금방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대외 기관들이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회복력이 없을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아마 이제 가계대 공산이 굉장히 커졌다. 지금 약 아슬아슬해요. 네. 이거는 아마 조만간 다른 지표로 아마 드러나게 될 것 같긴 한데 그 내수 얘기하면은 또 어떤 경제신문에서인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위 때문에 내수가 위축됐다. 그런 거 예. 말하면서 경제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은 진짜 양심이라고는 선턴만큼 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팔이거나 완전. 예. 예. 그리고 이거하고 연관된 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결국에는 환율을 올릴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에 마치 이게 이제 불길을 일으켰냐 이런 말씀도 좀 어떠세요? 저는 국민들을 굉장히 네. 모독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언술에 국민들이 휘둘릴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게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쪽 진영을 정파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해도 다 믿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책이 없더라고. 사실 그분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되질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여줘도 그냥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믿으니까 저분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예. 정확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에 계속 노출되면요. 그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이 생겨요. 그건 우리가 이 토론을 하고 방송을 내보내고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통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사실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려는 태도를 지닌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거는 거지. 그런 말 하는 관료들이나 예. 그거 떠들어대는 내란 동조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백날 데이터를 줘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되게 중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아마 좀 쭉 한번 그럼요. 짚어주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해온 것들이 전 정부하고 이제 비교해서 충분히, 물론 1개월 만에 이미 결정을 내리시긴 하셨습니다만 충분히 쌓인 데이터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몇 가지 그럼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 특히 이제 저쪽 이제 국힘당 분들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성장률이거든요. 예, 예. 성장률입니다. 그 성장 지상주의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인데 그래서 이제 성장률부터 잠깐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요.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간에 5년을 했으니까는 이게 이제 성장률은 분기 데이터가 이제 가장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 데이터는 산출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들이 분기 데이터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한 20개 분기가 되잖아요. 5년이니까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제 아직 4분기까지는 끝나지 않았으니까는 네. 10개 분기가 이제 그러니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기 자료가 이제 뭐 한국은행에 이제 수치들이 있으니까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했는데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2020년과 21년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예. 2020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근데 우리가 사실 가장 좋은 성과를 이룩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죠. 네.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세부 데이터들이 떠 있죠. 물가 뭐 이제 그 임금 이런 세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비교하는 이유가 꼭 성장률이 니네가 더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예.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 표시로 비고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보면 제일 많이 증가한 때가 노무현 정부 때예요. 네, 그랬죠. 그다음 많이 증가한 때가 김대중 정부 때예요. 그다음 많이 증가한 때가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 지금 김영삼 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때는 심지어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이 보수 정부하고 진보 정부, 민주당 정부를 진보 정부라고 할 때 보수 정부하고 진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총체적으로 어디가 성장률이 더 높았냐? 진보 정부 쪽이 성장률이 더 높았어요, 지금까지. 그게 데이터라고요. 네, 데이터로 명확히 그렇게 드러나죠. 예. 그리고 계속 서로 다른 경제 정책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 경제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7명, 8명 정도의 대통령을 배출을 하고 그 기간을 겪어봤으면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겼잖아요. 예. 이제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순전히 우연한 요소라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두 정당이 번갈아 집권을 했는데 그 기간 전체를 통째로 해서 계산해 볼 때 민주당 정부의 성장률이 더 높았다면 거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예. 이 생각을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해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예, 어디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논리적으로는 규명이 안 돼요. 예. 논리적으로 아무리 다퉈도 승복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고 나면 그 당시 네. 이제 사실 독재 연장에 더 네. 가까웠으니까요. 비교해 보면 지난 한 4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정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았냐에 따라 확실한 경제 성적표 그럼요. 차이가 이제는 난다. 네. 예,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 동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정책의 차이다. 뒤에서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이게 그 정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이에요. 야, 예, 예. 이거를 그런 부분도 있죠. 일반 국민들이 평상시에 유튜브 같은 데 정치 얘기를 하면은 교수님 정치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정치 싸움들 일어나고 그러니까 흔히들이요. 그런데 제가 윤석열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제가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정치 외면에 대한 비용 청구서를 톡톡히 받기 시작할 거라고 예. 앞으로. 정치하고 경제는요. 이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네. 정치가 잘 작동돼야지만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돼야지만이 경제도 제대로 돌아갑니다.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난 그러니까 한 3, 40년을 만약에 놓고 본다면은 그거는 저는 민주주의의 예.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고 봐요. 차이가.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부가 좀 더 민주주의적인 정부냐가 이제 실제 경제 성과하고도 밀접히 연관된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정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 그 큰 교훈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내수 중에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요. 어차피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특성인데 이게 자영업종들 부분이에요. 예. 자영업종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 소매 판매액이라는 게 있어요. 예. 소매 판매액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까지 한 3년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년 연속이 사람들이 볼 때는 3년 연속 뭐 그게 대수입니까? 워낙 많이들 떨어지고 그랬으니까는 후퇴한 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2년 연속 되기가 힘든 저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또 올라가게 구조로 알면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예. 1년 지나고 나서 반등을 했고 예, 예. 금융위기 때도 반등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일종의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부터 그것보다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2년 연속 그래서 장기간 소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라가게 돼 있는 올라갈 거예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지금 있는 저 거죠. 데이터도 예.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뭐 3년 연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근데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네. 저기 4년을 더 나갈 수가 떨어지겠죠. 있다는 지금 예. 상황인 건 경제 심리가 일단 80으로 곤두박질쳤고 이제 됐는데 12월 달 이제 통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3년 연속 하는 것은 제가 경제학 공부하면서 통계 데이터를 본 일에 전 세계에 이런 게 없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저런 거 못 봤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3년 연속이 되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예, 예. 저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냐면은 가게가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 보게 되면 가게가 지금 그러니까는 자기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빼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가게가 돈을 써줘야지만 자영업은 어쨌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물가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소득이 그러니까 후퇴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 제가 뭐냐면 8년 전 박근혜 때랑 지금 비슷하다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순실 사태가 없어서도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기가 힘들었을 거다. 예, 경제 왜냐면 성장. 가계가 한 90%가 소득이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 투표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그 탄핵 병행 이론이 무슨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을 했다. 무슨 그 뭔가 같이 움직이는 예, 게 그 있는 무슨 거예요. 예. 무슨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이 예고되었다. 뭐 추미애 의원이 몇 선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병행 이론은 저 데이터예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저 지출이 저렇게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거는 예. 이 데이터에서 보면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케인즈라는 대단한 경제학자가 그때 소비는 소득의 함수라고 딱 얘기를 했고 그건 지금까지 누구도 부정을 안 해요. 소비는 소득의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예.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고소득 계층은 소득이 늘어나고 중산층 이하 줄어들었다. 이러면 소비는 그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중에서 소비하는 몫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비 비중이 크거든요. 지출 중에서. 예. 그런데 이 민간 가계 소득, 민간 가계의 총소득과 가처분 소득, 실질 소득 이게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이유가 국힘당이 잡을 때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경제가 좀 선진국 중에서 내수가 취약한 편입니다. 그렇죠. 네, 취약한 편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출 외쳤잖아요. 수출을 외쳤는데 기업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경제에서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지금 올해 그냥 뭐 회복이 엄청난다고 언론들에서 그걸 막 받아쓰기 해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워낙 고꾸라졌다 보니까는 그 기저효과를 좀 이제 가는 것인데 문제는 202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1년 3년 전 수준하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전체 수출액이 3년 전을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3년 전하고는 비교한 거고요. 끔찍한 것은 11월 달 거만 놓고 보게 되면 가장 최근 거를요. 1월 달로 올라갈수록 더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2012년도 수준하고 한 10억 달러뿐이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수출액이 곤두박질 친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그 주력 산업이라고 해서 한 13대 산업이 있어요. 네. 대기업들이 되게 다 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요. 2011년 수준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예. 다. 예. 자동차가 다 포함해가지고요. 예.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 조선 뭐 다 이렇게 예. 자동차 다 합해가지고요. 그러니까 2011년보다 더 후퇴됐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경제 심리 지수에서 보게 되면 기업들의 저게 소비자가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한 달 만에 제가 평가를 내리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2022년 5월 말에 이제 바이든이 날라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네. 저 그 대통령 공동 성명문을 보고서 제가 뒤로 저기 자빠질 뻔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끝났구나. 이 정권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거기서 주목했던 게 성명문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주목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외교 라인을 이제 그러니까 이 안보실 라인을 저거 이제 연결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를 그러니까는 안보에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종속시켜 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연동시켜 버렸죠. 근데 이제 그 안보는 미국 안보가 주지 한국 안보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5월 말에 이제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6월 초에 나토 정상회담에 날아간다고요. 날라가가지고 6월 5일인가 6일 날 거기서 최상목이 뭐냐면은 스페인 저기에서 뭐냐면 탈중국 얘기를 하고 네. 있죠. 네. 탈중국 얘기하고 나서 6월 달에 그러고 나서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쳐요. 네, 최초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때. 아니, 그러니까 10%대 두 자릿수로 4월 달까지 진행되던 게 갑자기 마이너스 떨어져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게 자급자족이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뭐냐면 그 수출 품목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예. 한국이 중국에다 수출하는 품목들이 어떤 게 변화가 이렇게 예. 이렇게 됐는가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야.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 얘기는 뭐냐 다른 데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이 대규모로 확 줄어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저도 그때 그 말씀 듣고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밖에서라도 메꿔야 되는데 바깥은 지금 말씀하신 게 미국의 안보 정책, 대외 군사 정책에 한국 경제를 종속시키는 바람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중 수교하고 뭐 한러 수교하고 이렇게 해서 옛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사이에
교역의 문을 연 이후로 우리가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계속 봐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밑으로 꼬라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부터 바로 대중무역 적자가 났는데 아까 그 데이터를 보면 결국 저거는 경제정책의 산물이 아니고 예. 그 내수가 부족해진 것은 윤석열 정부 또는 국힘당 정권의 경제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 대외교역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는 사실은 외교정책 때문이에요. 외교통상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이죠. 경제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 외부 쇼크예요. 네.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내수가 부진한 것이 내부적으로 발생한 결함이라면 이것은 국민경제 외부에서 비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밖에서 쳐들어온 이렇게 외부 쇼크입니다. 네. 익스터널 쇼크.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지난 총선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가 내리막을 걸었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커졌고 예. 거기다가 윤석열과 그 윤석열 부부의 행태와 이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의 행태가 엉망이어서 눈밖에 난 거고 그래도 108석은 얻게 해줬잖아요. 살리는 줬거든. 살려줬더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 이거는 부정선거야. 이래갖고 계엄령을 때려 엎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비실비실하던 한국 경제를 완전히 지금 그렇게 상태로 몰아넣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를 참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 당시 그렇게 된 게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셔츠를 입다가 첫 번째는 잘못 끼게 되면 바로 자기가 고치죠. 예. 근데 고위공직자나 주요 정치인들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매. 예. 그래가지고 미국하는 이게 이제 거죠. 여기 이제 함정에 빠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옷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조직이라든가 자기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 나중에 나가서 뭐냐 사회 전체에다가 피해를 입혀요. 여기에요. 예, 예. 우리 매년 이 취업자 수 1년 전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몇 명이 증가했냐 이걸 굉장히 많이 보도들 하고 그러는데 취업자 숫자가 지금 그 소위 말해서 65세 이상이면 되게 은퇴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교수직도 65세 이상이면 은퇴를 하는데 65세 이상 일자리가 한 그 전체 취업자 한 3배 정도를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65세가 아니라 70세 이상 증가한 거를 빼게 되더라도 나머지 취업자들은 감소를 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젊은층 청년층들은 그러니까 한 18만 명씩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저거는 사실은 저 데이터는 저는 좀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좀 약간 이견이 있는데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저것이 사실은 실제보다 증폭된 면이 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인구 구조 자체가 지금 입직하는 25세 내외의 연령층은 1년에 50만 명도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6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거 1년에 70만, 80만 명씩 돼요. 그게 당연히 고용률이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 위에 파란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트렌드로 그냥 있는 건데 우리 최백원 선생님이 윤석열이 너무 밉다 보니까 저 데이터도 너무 그렇게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 예.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는 같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할까봐 그런 지적 나올 거면 안 씁니다. 그런 데이터는. 그게 안 쓰냐면 청년층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래서 인구 대비로 보는 게 고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핵심은 그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청년층 고용률은요 40%대 중반뿐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한 40% 중반 정도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청년층들이 일자리가 굉장히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요. 그럼 인구가 줄어들어도 여전히 뭐냐면 그 일자리가 유지가 된다면은 고용률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수보다는 고용률을 봐야 돼요. 고용률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인구가 줄어들었으면 50%대다가 60%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 올라가졌어요. 고용 상황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 숫자가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은 근데 그게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자리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인구도 줄고 일자리도 줄고. 그게 이제 끔찍하다는 거죠.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해 뭐 꼴찌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평균 한 마이너스 10% 정도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전 세계에서 꼴찌.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거기도 이제 부담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상해 지수 같은 경우 한 15% 올랐어요. 올해 올랐거든요. 지난 1년 동안에.
근데 그러니까 한국은 마이너스 10%를 네. 이렇게 뭐 쳤으니까는 뭐 저기 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25%에서 35% 정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네, 지나친 나스닥이라든가 활약이라고. S&P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니까 이제 외딴 섬처럼 이렇게 됐는데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최근에 이게 비상계엄 사태 때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윤석열 계엄 비상계엄 이전에도 윤석열 정권 속에서 그러니까 2022년 5월 9일 대비로 보게 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어요. 네. 마이너스 기록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목 가치거든요.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주가 이거를 네. 가치라는 것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가라는 것은 가장 펀더멘털 기본적인 건 뭐냐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쭉 얘기했듯이 기업들이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 기업들의 순이익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20 이게 이제 3분기까지 나왔으니까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누적값입니다. 네. 3분기 이제 누적값인데 2021년 9월 달에 이제 최고 정점을 찍고 나서 저기 그 앞에 이제 2019년 20 코로나. 예, 20년 때는 코로나하고 예. 19년 때는 경기 후퇴 때문에 제거했던 것이고 그 이제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도요. 네. 문제는 물가 오른 걸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기업들의 순이익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야 됩니까? 모든 지표가 3년 전 대비해가지고 다 후퇴를 했어요. 다 일관되게 보여줘요. 그거야 뭐 언론이 그러는 거야. 그 전에 뭐 조선일보 같은데 보면 뭐 환율 1,200원 뚫을 때 기억 안 나세요? 문정부 때 난리 났다고 그랬죠. 환율 1,200원 뚫는다고 나라 망할 것처럼 기업 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기사가 줄줄이 나왔었어요. 근데 1,400원 뚫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꼭 나쁜 거 아니야. 이런 기사 썼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이제 1,500원 육박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와서는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가하죠, 그러니까 뭐 한가하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정부 때는 문정부의 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나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윤정부 때는 좀이라도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윤정부에 들었어도 제일 낮았을 때, 제일 못했을 때 그때하고 비교해서 자꾸 좋아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 보고를 윤석열한테 자꾸 하니까 윤석열이 담화문에서 담화발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내가 집권했을 땐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숨쉴만하다. 기지개 켠다. 확실하게 이제 도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탄핵당하고 나서도 보면 뭐 자기가 뭐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뭘 해 맨날 술 먹어놓고는 출퇴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런 가상세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언론이나 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식의 왜곡 보도를 했던 언론과 또 그거를 활용해서 더 가상세계를 만든 극우 유튜버들이 또 거기 댓글 다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해서 윤석열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윤석열의 가상세계를 만들어준 구성요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뭐 당연히 안 좋고 그리고 기업들의 순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주가가 당연히 높게 평가될 수 없다. 예. 이게 기본이고.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뭐냐면 우리가 환율이 있잖아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있기 전에 한 20년 동안에 한 평균 1,100원 안팎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200원 돌파하기 시작해요. 우크라이나 네. 전쟁 터지면서요. 그야 뭐 어차피 대외적인 하나 요인이 충격이었었으니까 돌파하는데 이제 아까 언론들 얘기 많이 했지만은 한 1,400원, 1,300원대에서 안 내려가고 앉았단 말이에요. 네. 안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언론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뉴노멀. 1,400원 정도면 뭐 그렇죠. 합리적이다. 예. 네. 뭐.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전에도 1,400원 초까지 있었잖아요.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도. 그러니까 한 1,300원, 50원 이 안팎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그냥 뭐 정상적인 걸로 이렇게 언론들에서 네. 보도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이게 진정이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다시 이게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주식시장에서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는 한국 주식 그 기관 투자가들은 되게 또 장기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한국 경제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이게 투자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는 이게 돈들을 자꾸 빼고 이제 불안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율이 이제 이게 안정이 안 되지죠. 환율이 안정이 안 되게 되면 또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면 환율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환차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환차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오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법인세 인하해줬잖아요. 인하해줬는데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전 그 이윤 중에서 이익 중에서 한 22.9% 정도 냈더라고 세금을요. 예. 근데 그게 23년 4년 돌아오면서 이게 10% 떨어졌어. 네, 그렇더라고요.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는 엄청나죠. 올해 정도 지금 예상되는 게 얼마냐면 한 55조 이상이 지금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적은 게 아니죠, 이게. 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 하락분 중에서 이재용 씨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을 해봐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지. 안 한 네. 거지. 예.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럼 이제라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50조가 그렇죠. 넘는 돈이 이렇게 생기는. 근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보게 되면 이건 근시안적인 건 있잖아요. 네. 근시안적인 이게 거. 일종의 꽁으로 생긴 건데 이렇게 시쳇말로 하면. 근데 그 정책 담당자들이 늘 주장했던 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할 거다. 이게 이제 논리였었잖아요. 근데 실제 기업 투자는 굉장한 위축돼 있는 상태, 신규 투자도 거의 그렇죠.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설비 투자액을 이렇게 추이를 많이 보는데 설비 투자액이 거의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설비 투자액이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투자된 자본 장비라든가 설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네, 네. 감가상각분을 고려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순투자는요. 이게 일본이 잃어버린 20, 30년 동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현상 보존만 이렇게 하고 네. 있는 이런 정도가. 그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경제가 근본 체력이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는 게 바로 수출에 있어서의 경쟁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도 지금 굉장히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래서 펀더멘탈 의미에서 기업의 이익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예. 이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진단할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또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 연결해서 과연 이게 누구 잘못이고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냐 이거를 좀 따져야 되는데 정책을 잘못 짰으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 구체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견해를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토론 진행하다 보면 맨날 이거 가지고 좀 상위에서 싸우는데 이게 외부적인 충격상 어쩔 수 없다. 아니다. 내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다. 이거는 내부가 잘못하고 있어서도 구조적으로 우리 산업이 이렇게 한계에 와서다. 아, 근데 이건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 정책의 문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논쟁 구도가 이상하게 흩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실책, 잘못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외부에서 온 거냐, 내부에서 온 거냐, 구조에서 온 거냐, 아니면 정책 같은 데서 온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경제학자지만은 네. 저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경제 국정운영 철학이 네, 네. 아까 제가 이제 잘못 낀 단추를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은 그게 딱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굉장히 무지했지요. 무지한 그 결과가 바로 아까 이제 어떤 외교적인 이런 문제 참사로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능함을 보여요. 네. 그래서 스스로 그러니까 신용이 이기는 건 자초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질문이요. 예. 그 도대체 이 안에서 온 거냐 밖에서 온 예. 거냐. 근데 지금 요새 트럼프를 보세요. 네. 트럼프가 보호주의를 노골적으로 들고 나왔잖아요. 저 트럼프의 보호주의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저 내생적인 겁니다. 네. 저거를 이제 그 무역학에서는 인터널 프로텍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생적 보호주의요.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 있는 어떤 주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주의를 하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하는 네. 게 아니라요. 음. 그러니까 트럼프 특정 섹터가. 예, 그쵸.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얼핏 보면 미국의 국익을 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국익을 엄청나게 해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국익도 해쳐요.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 매긴다는 거는 부두나 공항에 엄청나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 장애물을 피해오는 비용 때문에 수입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물론 관세 당국이 돈을 조금 받기는 하죠. 네. 근데 실제 뭐 그거보다는 세입보다는 예, 그쵸? 그 세입보다는 국민이 잃어버리는 효용이 훨씬 더 크다고요. 그래서 자국을 해치고 동시에 이웃을 해쳐요. 그런 정책인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생적인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내생적인데 첫째는 미국 내에 일자리를 잃고 있는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주의예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그들의 표를 받아서 권력을 잡는 트럼프를 위한 보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주의는 완전히 내생적인 겁니다. 네.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호하는 게 예.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임금 인상 억제하고 대기업들 편들어주고 뭐 이러느라고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소득을 줄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수부진이 생겨서 내생적 불황이 왔습니다. 동시에 미국을 추종해서 미국의 안보 정책에 우리 경제를 종속시킴으로써 전체 무역 수지 적자보다 더 큰 무역 수지 적자가 중국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동안의 무역 수지 악화를 완전히 주도한 게 대중국 무역입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몇십 년 동안 흑자만 봤던 중국 무역이 왜 갑자기 5월 달부터 적자가 났냐? 그거는 완전히 외생적인 건데 중국 정부가 그 정책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국 정부의 그 정책을 누가 끌어냈냐 하면 윤석열이 끌어낸 거예요. 어떤 점에서 내생적이냐면 윤석열의 가상세계 안에서는 그게 한 50년 전 이데올로기로 이게 가상세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것이 그 외생적 효과를 불러들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경제적 위기 상황은 철저히 내생적이다. 그리고 하나 더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게 있는데 국가 정부의 역할,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역할. 이 점에 관해서도 이것도 완전히 내생적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거의 전적으로 윤석열 책임이다. 예. 그렇게 봐요. 저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뭐 미국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미국 얘기도 맞아요. 제가 미국 경제사를 제가 전공한 사람이라서 근데 미국의 1870년대부터 한 2000년까지 고관세 시대에 그럼요. 그 보호주의 야성이었어요. 미국이. 예, 그때 그 했던 이유가 똑같이 똑같은 그 거예요. 이유가 그대로 예. 확인됩니다.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는 내생적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 지금 국힘당 쪽에 이쪽 분들의 많은 분들이 소위적으로는 특권층이면서 굉장히 저는 좀 옛날 올드한 표현이지만은 매국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분들은 뭐냐면은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은 외세입니다. 네. 외세예요. 그러니까 그 외세는 인정하는 주어진 상수로 네.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이든이 그러니까는 1년 전에 윤석열 취임할 때 바로 1년 전에 문재인하고 정상회담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니까 합의문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그냥 바람직한 적을 만들어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못하러 또 1년 만에 와가지고 같은 대통령이 미국의 같은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걸 다시 완전 다른 1년 정권을 폐기 처분해버리고 이거 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정권을 너무 잘 알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취임해가지고 정신도 없는데 날라와가지고 그걸 가서 관철시킨 거 아닙니까? 호구임을 알아본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특권층들이 자기들 얘기에는 꼼짝 못한다는 거를 그렇지. 알고 온 거죠. 알고 와서 했고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는 그게 다 이제 엉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때 그거 보고서는 야, 이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줏대들이 없나 하는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던 게 그래서 한 달 만에 평가를 시작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정도로 줏대가 없는가를 그걸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이 거기에 다 맞물려가지고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이제 제가 아까 했듯이 무치한 정권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권은 뭐냐면 자기 이익 챙기는데 뭐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부터 느꼈던 게 뭐냐면 2020년 하반기부터 느꼈던 게 어쩔래? 그래.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 네가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뭐 이런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겠나. 그리고 걔네들은 보고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걔네들은 시끄러 임마 이것도 안 해. 네. 못 들은 척해 그냥. 맞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막 뭐라 하면 예, 싸우기라도 듣고 해야 되는데. 성가시면 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 떠드니까 듣고 성가셔가지고 화를 내는구나. 시끄러 임마 이러면 계속 우리도 시끄럽게 하지. 예. 근데 시끄러 임마도 안 해. 예. 그냥 안 들어.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 두 분 말씀을 모아보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들이고 내부에서 외부의 문제를 끌어들인 셈이고 더 심한 말로는 이제 매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옛날식의 아마 언어까지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옛날 더 옛날 매판적인 정권. 그러니까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네. 네, 이런 형태까지 갔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가보죠. 결국은 대외 정책과 재정 정책의 문제에서 심각한 것들이 나왔을 텐데 아까 이제 세금 얘기하셨으니까 감세, 부자 감세라고 이제 불려주는 그리고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굉장한 국가 채무를 넘겨줬고 자기네들은 건전 재정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정은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우리는 채무를 안 늘렸고 대신 부자 감세까지 했어.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투자가 일어날 거야. 이런 환상의 그림표를 이제 그린 거잖아요. 말로는. 실제가 그러냐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게 건전재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예. 아, 되게 오도하는 말이죠. 근데. 재정을 건전하게 예. 쓰겠다는데 더군다나 일반 국민들은 정치나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둑놈들 이러면서 그렇죠. 도둑놈이라는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금 적게 걷고 돈 안 쓴다 그러면은 뭐 네. 그걸 그거 긍정적으로 탓하는 평가하는 게 거죠.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건전 재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모피아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정부의 권한 중에서 두 가지 양대 권한이 있는데 하나는 법을 집행하는 권한, 이 네.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 네. 또 하나는 돈의 배분을 그러니까 독점하는 그렇죠. 권한입니다. 예. 이게 이제 기재부가 두 분은 많이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을 보게 되면요, 기재부가 27조에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27조에 네. 네. 그거 보면요, 일반 사람들은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재부가 대통령보다 권한 더 강합니다. 네. 네. 아, 끔찍해요. 음. 끔찍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있잖아요. 언급한 김에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재부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발전, 경제 정책은 또 따로 있고 네.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경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문화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전체 발전 계획을 기재부가 짜게 돼 있어요. 네. 문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재부가 가져간 게 뭔지 아세요? 내치를 우리나라 민주정권이 보게 되면은 내치는 되게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존중해주는 이런 이제 이 인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주정권 대통령들이 보게 되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 개념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국무총리들은 되게 보게 되면 정치인 출신들 되게 많이 앉힙니다. 그렇죠. 네. 뭐 지역도 안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로 들어간 정치인들이 그러면 그 속에서 국무총리실에 보게 되면 양대 실장이 있는데 하나는 비서실장이고 하나는 국무조정실장이라고요. 예, 둘 다 장관급들이죠. 네. 국무조정실장이 말 그대로 내각의 모든 이 국무를 조정하는 저거예요. 한덕수가 국무조정실장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예. 장관 갈 때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게 장관급인데 국무조정실장을 여러분들 거기 국무총리실장 직제에다 들어가 보세요. 역대 국무조정실장 봐보세요. 다 기재부 출신입니다. 네. 그렇죠.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기재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정부조직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정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보고 네. 그것이 그대로 연장선에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까지 네, 들어간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잡고 있는 거, 정책적으로 잡고 있는 거, 정책실장.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내각을 저걸 하는데 내각에 그러니까는 이 국무총리를 그러니까 정치인 국무총리를 완전히 자기가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게 국무조정실장이거든. 이걸 기재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재부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제자들이 뭐 이제 행시해가지고 들어가들이 그러는데 보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멀쩡하던 애들이 거기 몇십 년 하다 보면은 얘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피아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먼저 이 국세 수입이 2022년도 정책 집권에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경제는 대개 뭐냐면 GDP가 증가하게 되면은 국세 수입도 증가하게 됐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도 더 내게 돼 있거든. 근데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뭐냐면 근데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의무적 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공무원들 월급 썩고 이런 것들 같은 게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이건 매년 증가하게 돼 있다고 일정하게 그러니까요. 네,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60조 원 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2022년하고 하면 2024년도가 이것도 10개월 기준이야. 10개월 기준이구나. 예, 올해 말까지도 12개월 단계로 더 실제로는 거의 한 70조 원 예. 가량 감소하겠네요. 예. 그러면 저게 이제 그래도 경제가 우리가 마이너스 한 건 아닌데 2년 예. 동안 조금이라도 평균 1.6%라도 상승했는데 왜 저렇게 했냐? 감세 때문인 거죠. 그렇죠. 아니요? 그 법인세만 41조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이렇게 쭉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가 나빠져서 그렇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안 줄어들게 될 게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도 같이 줄어들고 안 됐잖아요, 비중이 지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데이터예요. 예, 이게 보게 되면은 국가 채무를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공격했잖아요. 문재인 때 400조를 갖다 그것도 거짓말인데 수치가. 실제로 한 320조 정도. 네. 아니 379조 정도 됩니다. 379조. 예, 중앙정부 채무가. 근데 하여간 이게 재정적자 증가액이 같은 30개월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30개월 했으니까는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60개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니까. 네. 그걸 30개월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으로. 전반부. 아니 전반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전체 낸 겁니다. 60을 30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도 다 그래가지고 예, 해가지고. 평균으로. 예. 근데 재정적자가 거의 한 100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국가 채무는 있잖아요.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개인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수입이 그러니까 300인데 400을 쓰게 되면은 100만 원이 적자가 난 거잖아요. 살림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빚으로 어쨌든 충당을 할 게 아닙니까? 그게 빚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정 적자라는 게. 그럼 국가 채무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증가했어요? 국가 채무가 보게 되면 안 증가하잖아요. 네. 이게 안 증가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문재인 때 이렇게 또 폭증했는데 자기들은 그거만큼 증가했다면 자기들이 발목 잡히니까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한은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갖다 쓰고 그렇죠. 기금들 갖다 쓰고 이렇게 하면서 다 돌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채무로 장부에 기록 안 되는 채무를 그렇죠. 진 거죠. 예. 국회 동의 없이. 문제는 저게 다음 조건이 됐을 때 그걸 다 돌려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 꺼온 거야. 은행에서 돈 꺼오면 장부에 기록이 되니까. 백제 발행 같은 걸 어떤 안 회사 하고. 사장님이 회사 채권을 발행을 안 하고 네. 사채 빌려 쓴 거야.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다 잡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회계 분식회계인 그렇죠. 거예요. 이게 분식회계죠. 숨겨놓은 거죠, 다른 분식회계. 그럼 나중에 감사원에서 분식회계 감사해서 철컹철컹 보내야 되나? 그렇죠. 이거는 윤석열이 현식으로 하면? 아니 저기 그 통계청에서 그 문재인 정권 한 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랬었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1호 감사 대상이야. 네. 제가 예, 이런 그럼요. 그 표를 봤는데 보니까 무슨 기금에서 빼다 쓴 거. 그러니까요. 예. 연금에 연관된 거 빼다 해평채 쓴 기금 거. 누구 갖다 쓰고 막 예.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마통. 예.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갖다가 쓰고 앉아 있고 계속해서 쓰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는 글로 이걸 빼돌려 놓으니까는 메꾸니까는 국가 채무를 저렇게 억지로 저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수치를. 팔아치우기도 많이 해서 살림을. 그렇죠. 국유재산 팔아치운 것도 많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그게 끔찍한 게 뭐냐면요. 그 공기업 채무. 이 과거 대통령 후보들이 뭐 심지어 유승민이라든가 안철수 같은 사람도 이 국힘당 지지층들이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는 뭐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증가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기업 부채까지 비교할 수 있는 게 나왔는데 공기업까지 비교를 할 수 있는 나온 게 뭐냐면 작년도 거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기재부에서 산출해서 나왔는데 공기업 부채가 엄청 증가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네. 그게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공공부문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네. 지방정부 합친 데다가 그다음에 그 비영리 공공기관에다가 공기업까지 해가지고 합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공부문 부채인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를 훨씬 더 지금 초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공기업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부채가 내게 되면은 이것도 효율화한다면서 자산 매각하고 그러죠. 자산 매각 잘한 것들부터 큰 것까지 많이 했어요. 그게 박근혜 때 그게 아주 열심히 해먹던 것들 아닙니까? 그게 네. 공공자산 매각. 예. 예? 모피아들하고 친한 사람들 그렇죠. 잘 빼먹어요. 실제로 그렇게 빼먹어요. 네. 빼먹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점에서 국가 채무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채무 재정 적자는 자기들이 소위 말 재정 준칙 도입한다고 하면서 GDP 대비 마이너스 3%를 안 넘게 하겠다고 예. 이러는데 그걸 한 번도 안 넘은 적이 없어. 문제는 저렇게 아니, 했는데도. 네. 30개월 동안 240조 넘게 재정 적자를 내놓고 건전 재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게 저기 염치도 뻔뻔스럽다 염치도 없다고 무치. 보는 게 네. 무치라고 보는 거예요. 예, 산무 중에 세 번째 무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재정 교부금 쪼이고 예. 지방 R&D 재정 줄이고, 교부금 예, 쪼이고 줄이고 저희들 이렇게 하는 마음대로 거예요. 불용 처리해갖고 돈 안 주고 이렇게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과 전망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기는 경제라는 건 불안정성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일일 텐데 그게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론 민주주의와 경제와의 관계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문제고 지금 이 상태는 최대한 빨리 조기에 종식시키는 게 어쨌든 우리 경제에는 그래도 가장 나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저는 주목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이 정치 리스크가 언제까지 가냐? 그렇죠. 1월 달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래가지고 딱 봐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질질 끌 것 같고만 이거 걷잡아서 혼란 상태로 갈 것 같다면은 투매하는 진짜 거예요, 투매하는 그러면. 겁니다. 배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국내 투자자들도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 닮아가가지고 전부 다 지금 뭐냐면은 외국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국 자산을 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소위 말해서 달러 자산으로 다 이렇게 바꾸고 들어앉아 있는데 그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의 해오리에 빠지는 거죠. 지금 빠지게 되면- 외환시장 규제가 IMF 났던 YS 대통령 때보다 지금이 더 헐겁거든요. 그렇죠. 그때 YS 때는 너무 빠른 속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 규제를 이제 여러 가지 금융 규제 같은 걸 풀었기 때문에 그 사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은 그 뒤에 우리가 회복하고 나서 다시 세계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외환 거래 규제는 그때보다 더 느슨합니다. 뭐 최근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야간 거래도 허락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지금요. 그리고 외화 송금도 그러니까는 저희 한도를 풀어주고 10만 달러까지 개인적으로 뭐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한덕수 씨나 이런 사람들 뭐 그다음에 그 뒤에 다른 경제 관련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서울 상대 출신 아니에요. 명색이. 어? 서울법대는 무슨 내란과라고 지금 직원 하나 얻었다 쳐. 서울대 경제학과는 뭔데 이거 도대체. 이게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지. 이게 뻔히 내란 보인 보조과. 그 내란 보조과. 예. 내란 우선 부하수행과 뭐 이렇게 되나 부하수행과.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가계부를 쓰는 엄마도 그러니까는 수입을 가지고 배분하는 데가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순서가 있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지 않냐. 다 똑같이 그러니까 만 10% 줄이려고 할 때 똑같이 부서가 줄이는 게 아니다. 예? 똑같이 뭐 모든 부서가 아니 아버지 담배값 술값부터 줄이고 애들 학용값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아버지 술값은 그냥 다 냅두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이웃집에 옛날에 우리 아집에 못된 짓 한 놈인데 그 놈하고 술 마시느라고 먹는데 돈 펑펑 쓰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 학원비 자르고 책값 자르고 이러면 되겠냐고. 그 R&D 예산 같은 거나 푹푹 자르고. 예. 지금 딱 그거잖아요. 술주정뱅이 아빠가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지 근데 술값 저는 쓴다 이게 그냥 쓰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보수 정권에 나타나는 것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부서의 예. 예산이 되게 이제 잘라들고. 그러니까 타격을 받는 건 이건 거의 공식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R&D 지출 줄이면서 예.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R&D 예산을 확 늘립니다. 예, 많이 늘렸죠. 많이 늘렸었어요. 네. 네. 우리나라 소부장 부분이 취약하니까는 상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강할 기회를 이제 잡은 거죠. 국민들도 다 이제 동의해 예. 주는 실제로 그 분위기였었고. 부분이 많이 나아지기도 예. 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싸잡아가지고 해당 과기처에서 그러니까 올린 예산을 장관한테 이제 면전에서 막 무한을 주면서까지 다시 짜라고 이제 그렇게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R&D 연구개발비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결국은 소부장 산업에 직결선을 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소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을 다 잘랐더라고. 예. 특히. 그 당시 국내화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국내 기업들이 초기 투자를 했다가 지금 완전 이제 이른바 시쳇말로 물먹은 상태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더 이상 새로운 그러니까 세대가 안 그 나타날 예산이 다른 예산에도 대일 관련 예산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본 방사능 검사 예산 삭감 뭐 이런 거라든가 독도 뭐 이런 뭐 관련 예산 삭감 뭐 이런 거로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과거 정권하고 좀 그러니까 더 차이가 나 있는 부분들이죠. 과거 보수 정권들에 비해서도 몇푼 그러니까 몇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진짜 아니 국회에서 제가 1988년도에 이해찬 총리가 초선 의원 시절에 그 전반기 2년 동안 보좌관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가 예결위원회를 처음 해보고 이랬는데 그때 우리가 받은 지침이 10억짜리 밑으로는 보지도 마라 그래서 예산서에서 10억짜리 밑으로는 너무 푼돈이니까 그거 갖고 시비 걸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10억 이상 되는 항목만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려 몇 년 전입니까? 35년 전이에요. 35년 전에도 10억 밑으로는 안 받습니다. 근데 지금 저 잘라놓은 예산들을 보면 맞아요. 10억짜리, 20억짜리 예산들을 자른 게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인간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조기 종식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그게 거의 유일한 탈출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기 종식의 일정이 어떻게 되건 간에 그 이전기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일정한 기간 적어도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들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기존 경제 관료들이 결국은 주도하는 국면에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살아줘도 결국 이 판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과연 이 뭔가 이렇게 이 조기 종식으로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을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이런 안 생각- 되고요. 예. 그거는 기간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사회의 모든 주체, 행위 주체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하는 게 저 윤석열이 만든 내각하고 예. 그다음에 내란 동조당 저당하고 두 당 그 두 주체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두와 그 두 주체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이 과도 기간에 뭔가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고요. 예. 못하면 못되지 잘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이 표현은 다르지만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를 굉장히 많은 저항을 무릅쓰고 관료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그걸 도입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동시에 우리는 이미 소규모 개방 경제로 세계 경제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할 때 그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서 산업 경쟁력을 북돋아서 한번 활로를 찾아보자. 동시에 국내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표현은 달랐지만 예. 이제 동반성장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해서 두 축으로 했던 거거든요. 저는 결국은 앞으로 다가올 이 혼란기를 끝내고 그다음에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될 때 우리 사회가 어떤 경제정책 기조로 다시 흐름을 바꿔야 되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두 축. 한쪽으로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이런 동반성장 개념. 다른 한쪽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경쟁력을 예.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능동적인 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부자 감세 이런 거 다시 되돌려야 되고요.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 많이 내고 이 사회 속에서 돈을 번 거잖아요. 예. 좀 더 강화된 근데 형태의. 저는 그 지점에서요.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70년대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가 위기가 오잖아요. 네. 그때 그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 진영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때부터 이렇게 이 위기가 오는 이유가 그들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탈공업화를 경험해요. 네. 그렇죠. 이건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일정 부분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중산층이 약해지죠. 네. 중산층이 약해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냐면 여성들이 막 직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동 범죄도 많이 일어나요. 70년대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 이 정치 세력들이 달콤한 유혹을 간 게 뭐냐면 감세를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세금 깎아주겠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소득층이 더 많이 세금 깎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조금 깎아준다니까는 다 거의 호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그다음에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대다수 네. 국민들은. 그게 이제 우익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바로 예. 그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후퇴한 것을 우리가 신자유주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증세라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증세를 지금 할 때 중산층 이상들은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될 텐데 조금이라도 더 내고 막 그럴 텐데 이게 여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들이 지금 국세청 저는 소득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중간 50%가요 200만 원 초대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를 돌려야죠.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를 돌리는데 네. 법인세에 대해서 어쨌든 저항을 있을 텐데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든 법인세든 간에요. 저는 그래서 증세보다는 먼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건 사실상 증세예요. 사실상 내용은 증세인데 제가 그래서 그 최근에 짜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우리 소득세를 보게 되면요. 2022년도 국세청 자료가 이제 거기 소득 활동한 사람이 한 2,6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이는 1년에 그러니까는 이 사람 만드는 소득이요. 1,000조가 넘어요. 넘는데 공제받는 거 있잖아요. 네. 연말에 소득 공제받는 것도 있잖아요. 네. 세금 공제도 받고 이렇게 세액 공제도 받고 있잖아요. 이게 한 400조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게 세금으로 어느 정도 감세가 되냐면 100조 정도가 감세로 연결되죠. 네. 연결되는데 그 대부분을 상위 0.1에서 1%가 대부분 그 과실을 다 따먹어요. 법인세도 똑같습니다. 법인세도 0.1%가 그 공제 혜택을 대부분을 다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기재부들이 그런 아주 누더기로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소득세를 그러니까 그래서 공제 혜택을 없애버리게 되면요. 세금이 추가로 100조가 더 거친다는 네. 얘기예요. 지금 소득세율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자 이거예요. 그 엄청 논쟁적인 사안. 그러니까 아니, 새로운 복지국가의 재정적 토대는 과거의 방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데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저는 유 작가님의 그 주장이 경제 통계상으로 뒷받침이 되어져요. 네. 사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에서 아까 이제 두 개의 인재니까 양축을 가는 게 하나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산업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하고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서민과 중산층 간의 게 바로 이제 소득 격차 해소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속에서 이런 극우 정권의 탄생은 양극화하고는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가지고 성장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탈공업화라 그래요. 탈산업화, 네, 탈공업화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91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쭉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는데 이거하고 이게 이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되게 공통적인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건데 일자리 양극화를 합니다. 제조업이 되게 평균 임금보다 조금 높은 일자리들이 되게 제조업에 분포돼 있어요. 그럼 그게 줄어들게 되면은 고임금과 그거보다 높은 고임금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낮은 저임금이냐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양쪽으로 나눠지는 게 이게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자영업소 자영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하나의 양극화가 바로 자영업 쪽의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이 소득 격차를 보게 되면은 선진 국가들은 뭐 대기업, 중소기업 소득 격차 혹은 정규직, 비정규직 소득 격차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지금 40% 밑에까지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뭐냐면은 소득 증가율하고 자산 증가율을 봤을 때 자산 증가율 속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제일 빠른 나라예요. 소득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자산을 많이 사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산이 많을수록 제가 항상 학생들 가르치면서 할 때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인 하나의 제도 같지만은 불공정한 것이다 하는 게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많아서 돈을 더 버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맞물려서 돌아간다. 그러면서 뭐냐면 사회가 세습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것은 제가 모두 얘기했듯이 이게 세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속 자본주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그렇죠. 있어요. 이미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이 빨리 조기 종식돼야 되는데 제가 비상계엄 사태 터지면서 농담으로 제가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천우신조일 수도 있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천우신조일 수도. 왜 그러냐면은 그 비상계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나가면은 되게 예측했던 게 뭐냐면은 김건희 특검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뭐냐면 윤석열 탄핵으로 넘어갔는데 그 비상계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은 일부에서는 얘기했었지만은 국민 전반적으로는 아직 그 얘기까지는 분위기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게 점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3년 이내에 어쨌든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을 어쨌든 간에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사고를 한 건데 시간을 좀 벌었다. 그렇죠. 지금 힘들지만 추위 풀리기 전에 끝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방법론들은 우리가 좀 더 조기 종식의 예측성이 생겼을 때 그때 이거 그때 다시 한번 돼요.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씩 오늘 이렇게 이 지금 위급한 시기에서 이 경제 위기를 다뤘긴 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좀 경고와 희망의 목소리 뭐가 있을까 한 마디씩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학도인데 경제학에는 정말 이론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이론을 왜 만들었지 싶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옛날에 내가 배웠던 어떤 모델에서 한 얘기 비슷한데 찾아보면 그 모델을 만든 사람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 그냥 재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뒤늦게 알게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경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것 중에 선택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민주화 이후에 두 세력이 서로 다른 경제정책 컨셉을 가지고 있는 두 세력이 경합하면서 나라를 운영해 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또 성공했어요. 더 성공할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두 개가 서로 교착되면서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 둘이 다 좋았던 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나았고 어떨 때는 이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 큰 틀에서 두 컨셉 중에 어느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이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주장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해왔던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맥락에서 최백은 교수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서 이상한 거 논문 사고 박사학위 딴 다음에 와서 애들한테 연산 문제 같은 거 이상한 거 풀게 만들고 이러면서 어디 나가면 경제 전문가라고 행세하면서 온갖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미시적이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심장병을 치료해야 돼요. 왼쪽 발가락에 무덤 연구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처방 못 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계열 데이터예요.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언제와 우리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지 이런 거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게 도움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백은 TV도 있죠. 그리고 뉴공 아카이브에 보면 텍스트 좋아하는 분들은 거기에 데이터하고 그래프하고 이 말씀한 거하고 다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공부 되게 많이 해요. 그게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될 거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최백님.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낙관적으로 봐요. 한 시대를 우리가 의지해왔던 집이 이게 이제 집도 오래 쓰면 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듯이 이제 어차피 낡은 집이 저는 이제 무너지는 지금 이런 시대 전환기에 있다고 봐요. 이 어려운 국면은 우리가 조만간에 우리가 극복을 하면서 더 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가 갖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집을 짓는데 같이 보태주면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에서 보다도 이제 좀 더 희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는 지치지 마시고 막 너무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화병도 생기고 그러니까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는 그럴 필요 없고 민주주의란 DNA가 내장돼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5.18 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희생의 어떤 산물이죠. 희생의 산물인데 그걸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저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겨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짓는 이러한 기회로 우리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모두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을 좀 만들어가는데 같이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새 집을 지을 때다. 그리고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렇게 위기의 시기에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직결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결국 민주주의 회복은 다시 또 경제의 회복과 연동돼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정준이의 토요토론은 쓰잘데기 없는 정치적 논란은 마치 진중한 토론의 주제인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문제를 놓고 진지한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이 토요토론 자리를 마련할 테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저희 노무현재단 채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